마전고 1학년 한국사 고려의 대외관계고 교과서 5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려의 다원적 외교정책이라는 말과 그리고 주변 나라와의 교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다원적 외교정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아래 내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고려가 송과 교류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송, 거란, 고려가 다원적 국제 질서를 형성했다라는 뜻인데, 이 다원적 국제 질서라는 것은 송, 고려, 거란 세 국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누구 하나 완벽하게 우세한 것 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는 국제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다원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원적 국제 질서가 그런 의미죠. 이때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세 나라의 관계를 좀 도식화 시켜보면, 우선 송 있고요. 그리고 거란이 있고, 그리고 고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거란과 고려는 적대 관계고요. 그리고 송나라의 어떤 문치주의 정책, 국방력이 약해진 틈을 타 거란이 계속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도 적대 관계입니다. 송나라와 고려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었다고 나옵니까? 여기 옆에 보면 친선 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고려는 이제 거란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무슨 정책, 북진 정책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송에 대해서는 조공, 책봉 관계라고 하는 전근대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방 우리 얘기한 조공, 책봉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는 상인의 왕래가 아주 빈번히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10세기 말에 가면 이 거란의 힘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거란이 이제 송의 자리를 침략하게 됩니다. 송을 침략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거란이 뭘 하냐면 그 이제 후미를 좀 단속하기 위해서 거란이 고려에 대해서 요구를 하죠. 누구와의 단절? 송과의 단절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고려는 거란에게 뭐해요? 느낌 오죠? 그 요구를 거부하고요. 그랬더니 이제 거란이 고려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침략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총 크게 3차례의 침략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아래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러한 관계에 의하여 여기 다음 문단으로 내려가면 10세기 말 세력이 강성해진 거란이 송을 침입하기 전에 이러한 의도를 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자 배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고려를 공격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첫 번째 1차 침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거란의 의도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거란의 의도는 우리가 금방 이야기한 뭐였어요? 배후를 안전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짜 고려를 침략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한 이제 고려의 인물이 누구예요? 나오죠. 여기 서희 나오고요. 거란의 장수 소선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교 담판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거란과 외교관계 맺고, 그리고 우리는 강동 6주 지역까지 확보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두 거란과 외교관계, 그 다음에 강동 6주 지역을 받은 그것의 대가에는 뭐가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죠. 여기에는 뭐예요? 송과의 교류를 끊겠다라는 약속을 이행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고려가 어떻게 했대요? 송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것이 무엇의 명분이 되었다. 여기 보면 고려를 침입한
거란이 고려를 침입한 2차 침입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에서 1차 침입했고 여기 보면 이제부터 2차 침입의 원인은 고려가 송과 교류를 단절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불자가 왜 이렇게 이상하죠? 불이행했기 때문이다. 이때 이제 고려 수도가 함락되고요.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가는 위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왕 현종이 직접 거란에 가서 그 황제를 만나 뵙겠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어쨌든 강화를 맺고 2차 침략도 어찌저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또 고려에 큰 역사적인 변동이 있었어요. 이건 수업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제 거란이 3차 침입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 그리고 귀주해서 크게 물리쳤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귀주대첩이라고 부르죠. 그 결과 이제 이렇게 세 나라가 서로 치고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세 나라의 뭐라고 말합니까?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 결과로 고려는 개경주의에 나성을 쌓고 북쪽에 천리장성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에 잘 나와 있죠. 귀주대첩, 그리고 천리장성, 외교단판, 나성, 축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당연히 뭐도 서희와 소순영의 외교단판도 잘 읽어보면 그러한 의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소선영 그리고 서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외교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내용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여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고려는 크게 우리가 그 침략도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거란, 두 번째가 여진, 세 번째가 몽골, 그리고 마지막에 홍건적과 외,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죠. 12세기의 거란의 쇠퇴로 누가 성장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쭉 읽으면 되죠. 여진의 세력이 성장했다. 그리고 고려와 충돌했다. 그래서 이들과 싸우려고 했는데 이들이 뭐가 아주 훌륭하여 말을 타고 전쟁하는 기술이 훌륭하여 이 여진에게는 상대가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오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우리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한 명 나오죠. 여기 윤관의 건의에 따라 말로 우리도 이 기병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에 기병으로 구성된 신기군, 보병 중심의 신보군, 그리고 승려들로 구성된 항마군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뭘 만들어요?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 구성을 쌓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설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을 고려의 땅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진이 계속해서 이제 땅을 돌려달라 하고, 고려도 그 먼 지역, 국경 지역을 새로 확보한 영토를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진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를 또 어느 정도 들어주지 않으면 또 전쟁을 해야 될 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진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9개의 성을 다시 돌려주는 엔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어쨌든 12세기라는 두 번째, 고려로 따지면 두 번째 시기에 이제 말을 이용한 우리도 병사가 필요하다 해서 기병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한 별무반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 동북 구성을 획득했다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이후 세력이 커졌죠, 여진이. 그리고 결국에는 뭘 세워요? 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란 멸망시키고요. 송나라 남쪽으로 밀어내서 이제 송나라도 북송 시대가 끝나고 남송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에는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당시 집권자였던 우리가 앞서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자겸은 대표적인 고려의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문벌 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이자겸 등의 문벌 귀족 세력들은 금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군신 관계까지 체결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은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원적 국제질서라고 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속에서 누구 하나 굉장히 우세하여 그 우두머리가 되지 않고 서로 사실상 거의 비등비등한 그 세력을 갖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려왕은 우리가 얘기했죠. 대외적으로는 책봉을 받았어요.
대외적으로 책봉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신하의 국가라고 그 중국의 신하의 국가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뭘 칭했다고 여기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황제를 칭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는 여기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고려는 대외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왕을 칭해요. 왜냐면 중국에 황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뭘 했대요? 황제를 칭하는 외왕 내제 정책을 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태조광종이 뭐 했다고 했죠? 독자적 연호 사용했다. 그리고 정치기구도 중국과 같이 성부체제를 썼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광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준풍이나 광덕과 같은 연호를 썼다고까지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광종의 경우 그러하다. 그래서 이러한 황제국 체제를 갖추는 것은 다원적 천하관이라고 해서 그 중국이 하늘이고 중국이 여러 원래는 사실은 그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 되는 것인데 천하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다원적 천하관은 천하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나라 모두 각각의 천하를 가지고 있다. 자국 중심의 독자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의 통일왕조를 이루고 있었던 송해 군사력이 약했던 것이 당시 상황의 배경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잘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몽골의 침략 나오죠. 우리 몽골의 침략은 앞서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13세기 초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몽골이 침략한 명분은 고려에 왔던 사신이 귀국길에 피살당하는 계기를 빌미로 삼아 고려에 침략했고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고 항전에 들어갔죠. 이때 이제 무신정권 기고 최씨정권기입니다. 백성들은 산성이나 섬에 들어가 몽골에 맞서 싸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 고려 정부가 옮겼다고 했던 것처럼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이들은 지배층이고요. 육지에 남겨져서 몽골과 계속해서 항전했던 인물들은 사실상 누구의 피지배층이었죠. 그래서 항전의 주체, 중심이 있었던 건 사실상 피지배층이었다. 그래서 그 피지배층이 몽골을 물리친 것이 처인보곡에서의 전투와 충주성에서의 전투가 대표적이다. 그 처인보곡은 대표적으로 김윤후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결국 김윤후가 살리타의 활에 맞아 죽기는 하나 어쨌든 그 피지배층이 몽골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끝까지 저항한 대표적인 전투 중에 하나다. 항전의 주체가 되죠. 그 결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국토가 황폐해졌다. 초조대장경, 목판, 황룡사, 구충국탑이 소실됐고요. 불타 사라졌습니다. 소실됐고 그리고 무신정권이 몰락하면서 고려정부는 개경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으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삼별초는 개경 한도에 반대하여 끝까지 항전하며 세 군데로 이동해가며 처음에는 강화도, 두 번째는 진도, 마지막으로는 제주도까지 이동해서 지금의 제주에 가도 뭐가 있어요? 항목 유적지가 있죠. 이렇게 이동하면서 끝까지 저항했다. 그러나 몽골 연합군, 고려 몽골 연합군이 진압하여 결국에는 그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과의 관계를 끊고 명과 교류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원이 쇠퇴하고 명이 흥기한다는 얘기겠죠. 몽골이 세운 원이 14세기 들어 쇠퇴하자 한족 출신의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이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운 태조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사람도 그 홍건적 출신이거든요. 홍건적 무리 중에 한 명이었던 주원장이 그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이후에 원을 또 북원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명을 세웁니다. 공민왕은 명이 원일소를 함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민왕은 명과 무슨 정책을 맺었대요? 화친 정책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쌍성 총관부 지역을 자국의 영토에 편입하겠다는 통보로 요동정벌 해서 여기서 이제 누구 나와요? 이성계,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 그리고 개경으로 돌아와 권력을 장악하면서 친명 정책이 더욱 강화됐다. 그리고 이 이후의 일은 이제 조선의 건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나오는 것처럼 처인보곡의
이야기, 충주성 항전 나오고요. 아래에 보면 일본으로 고려가 보낸 서로 다른 내용의 외교 문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면 1268년에는 몽골의 등을 칭송하고요. 몽골에 굉장히 호의적인, 그러나 이 71년에는 몽골인들은 가죽을 쓰고 털이 무성한 사람들. 여기는 몽골의 연호를 쓰고 몽골의 연호를 쓰지 않고요. 몽골의 덕이라고 하면서 몽골을 칭송하나 여기 오른쪽에는 강화도로 천도했으나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간다? 진도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가나 문서의 내용을 비교해서 일본의 나 문서를 보낸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화도로 천도, 다시 진도로 천도. 그래서 과연 이 나 세력이 누구일지 한번 여기다 적어와 보세요. 1번에다가 나 세력이 누구일지 한번 추측해서 이 빈칸에다가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2번 1의 세력이 일본에 문서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볼만한 것들은 요거죠. 다음 페이지에는 병랑도 정도죠. 아라비아 상인들도 고려에 와서 교류했고, 그리고 예성강하고, 이 예성강은 선생님이 아마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 예성강은 어디에 개경, 수도 개경을 흐르는 강이요 예성강이죠. 우리 지금 한강처럼 요 하구의 병란도가 아주 번성한 국제무역항이었다라는 얘기가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원간섭기에 늘 얘기한 것처럼 몽골식 복장, 음식, 용어 등이 유행한 것처럼, 그리고 몽골에서는 고려양이라고 해가지고 고려의 풍습이 몽골에서 유행한 고려의 풍습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고려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나와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되고, 아래 신안선 내용은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